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여당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 수사 관행과 권한은 재조정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문 총장이 조기 귀국하는 내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대통령과 사회원로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효과 없다는 비판적인 발언을 공개하지 않고 대통령 발언은 뒤늦게 해명하는 등 브리핑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을 도는 장외 집회에 나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서 물세례와 욕설 등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황교안 사태 전당일체. 강남권 아파트 분양이 1순위 마감되고 가격 하락세도 28주 만에 멈췄습니다. 집값 반등 신호인지 분석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반입한 업체가 석탄 대금 203만 달러, 우리 돈 23억 원을 제3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관세청은 대금 지급 사실이 없다고 밝혀 부실 조사 지적이 나옵니다. 초대 미스트로 진에 선정된 송가인 씨가 출연해 경연을 마친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신속 처리한 건 상정을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에 대한 도발이다 같은 강도 높은 비판을 오늘도 쏟아냈습니다. 문 총장의 귀국과 함께 검찰의 반발이 더 노골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를 원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검찰이 부정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며 특히 문 총장이 민주주의까지 거론하며 비판에 나선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정면에서 민주주의를 위배한다고 하는 등의 그런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서른 최고위원도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검찰 권력이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도발로 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총장의 입장 표명을 계기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조직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법안에 대한 검찰과 여당 내 이견을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워 담아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처리하고 사개특위 절대특위 논의 원점에서부터 다시 합시다. 개혁이 아닌 계약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문 총장의 비판 메시지를 계기로 검찰 내부에 잠복해 있던 불만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집단 움직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는 내일 문무일 총장의 귀국이 분수령이 될 듯합니다. 대검찰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윤수영 기자, 여당이 세게 나오죠.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늦은 시간임에도 대검찰청 청사 곳곳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제가 상황을 좀 보려고 했더니 정부와 여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무거운 침묵만 흘렀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 통신망에선 연일 현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검사 인관 후 선배들로부터 경찰의 송치 의견대로 사건을 법원으로 옮겨주는 지게검사가 되지 말라는 말을 들어왔다며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이 지게검사로서의 업무도 더 줄어들 것이라며 돌려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위헌적 규정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 조직 문화상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부장검사 이하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문 총장이 귀국하면 일단은 이제 주말인데 뭔가 움직임이 있을까요, 검찰에? 문무일 총장은 내일 오전 일찍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 귀국한 직후에 간부 회의를 여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마치 집단 항명처럼 검찰이 조직적인 반발에 나선 것 같이 외부에 비춰지는 게 국회 논의 등 향후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의 질타에 이어 오늘 오전 수원 고검 개청식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며 사실상 검찰을 향해 경고를 날린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오는 10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을 맞습니다.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평가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윤태훈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좀 많이 줄었죠.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한 20%에서 25% 정도는 좀 많이 발걸음이 좀 저조한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62%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상승폭이 더 큽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 실시된 대북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7%였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43%로 6배 넘게 뛰어 긍정평가와 엇비슷해졌습니다. 외교 정책도 부정평가가 지난해 7%에서 올해 38%로 바뀌었습니다. 공직자 인사에 대한 부정평가는 경제정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청문회 때 불거진 박영선, 김현철, 이미선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용정책과 복지정책, 교육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정평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대통령 관련 뉴스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원로 여러 명과 함께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쓴소리가 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원로들의 지적 상당 부분을 빼고 기자들에게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 끝나야 협치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 여러 각도의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뒤늦게 뜻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청산 이후 협치와 타협도 가능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간담회 발언이 보도된 뒤 청와대는 오늘 적폐청산 없이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듣겠다는 취지와 달리 원로들의 지적 상당 부분을 브리핑에서 제외해 논란입니다. 송옥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청와대는 고용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변화는 어떨까라고만 전했습니다. 송 교수는 또 노동조합이 이익 집단화되면서 촛불 민심이 왜곡됐다고 지적했지만 이 내용도 빠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원자력 학문을 외면하는 풍토가 조성돼선 곤란하다는 김우식 전 총장 발언도 청와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도 어제 원로들의 지적에 따로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열심히 경청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바꾸지 않겠다고 해 듣는 입장에서 걱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경제 원로 간담회 때도 소득주도 성장의 수정과 보완 요구가 이어졌지만 상당 부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2시간 간담회의 모든 발언을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기억하시는지요? 자신과 부인이 공관병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며 조사를 받았고 뇌물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뒤늦은 전역사를 발표하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명암에 맞췄습니다. 어제 사회 원로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적폐 수사 그만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운을 띄우더니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고 자답했습니다. 이른바 적폐 수사는 수사기관들이 알아서 한 일이란 얘기일까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관련자들의 민사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인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기무사 개헌 문건 작성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불법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겸연금 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관련자 3명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게 전부였습니다. 적폐청산의 대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때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검경 지도부를 향해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도 명했죠.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공관병에게 온갖 갑질을 했다고 손가락질 받은 박찬주 전 대장. 도마를 3개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전 집어던지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문 대통령은 박 전 대장을 군의 적폐 대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의 전역 신청도 거부했고 현역 사성 장군은 국방부 지하영창에 석 달 넘게 구금됐습니다.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하지만 공관병 가혹 행위는 무혐의. 별건 수사된 뇌물수수 의혹은 지난달 무죄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장은 군복의 명예가 더럽혀진 게 가장 괴로웠다며 이번 정부의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 주류에 대한 청산이라고 지난 2년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적폐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야당은 펄쩍 뛰입니다. 대통령이 수사 반장이고 청와대가 수사 본부인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적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경부선에 이어서 오늘은 호남선을 따라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물벼락과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에 둘러싸여 10여 분 동안 발이 묶이기도 했는데 더 자주 오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인 내일 자유한국당은 다시 광화문 집회를 이어갑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가 예정된 광주 송정역 앞. 반대 단체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습니다. 황교안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팻말엔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이란 문구가 함께 적혔습니다. 황교안 사퇴, 전당 해체. 이들을 피해 행사가 시작됐지만 연설 중에도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광주 전남의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피 흘려 헌신하신 거 아닙니까? 연설을 마친 황 대표가 역사 안으로 이동하려 하자 일부 시위대가 육탄 저지에 나섰습니다. 원색적인 욕설과 생수병이 날아들었습니다. 시위대와 취재진, 경찰들에 둘러싸인 황 대표는 10분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또 더 자주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같이 품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 이어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선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황 대표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경부선과 호남선을 타고 장외투쟁을 벌인 한국당은 주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장외로 도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 규칙을 확정하고 선거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치 신인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경선 룰을 마련해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는데 일각에선 청와대 출신 친문 정치인들을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역 의원도 기본적으로 경선을 치르도록 하는 공천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총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원 평가 하위 20%는 20% 점수를 깎고 정치 신인에게는 공천 심사 때 10에서 20% 가산점을 줍니다. 하위 평가자는 감산 규정을 두고 그다음에 신인이나 정치적 소수자들에 대해서는 가산 규정을 둠으로써 자연스럽게 하위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 자리에 출마 경험이 없는 청와대 출신이 투입된다면 각각 20% 감점, 20% 가점을 받고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단체장이 사퇴하고 출마해도 30% 감점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의 마지막 임무가 총선 물갈이라며 중진 의원들은 요사이 대표가 밥 먹자고 하는 말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부는 석탄 반입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 대금이 직접 지불된 것은 없다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달러, 우리 돈 23억 원가량이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지불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관세청도 조사 부실을 인정했고 자유한국당은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미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반입 과정에서 일부 수입업자들이 석탄 대금 203만 달러, 우리 돈 약 23억 원을 제3자에게 송금했다고 했습니다. 관세청이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대금의 64%인 약 23억 원이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됐습니다. 제3자가 누군지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에는 자금 지급은 없다고 발표했고 수수료 명목으로 석탄 일부를 취득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금 지급은 없었습니다. 2달 뒤에는 송금 사실만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됐습니까? 안 네, 됐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조사 부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사 처음에 잘못한 건 맞는데 걔네들이 둘러댄 얘기였고 그 금액 써놨잖아. 200만 불 나간 거. 자유한국당은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은행은 어디인지 송금받은 상대방은 누구인 건지에 대해서 그 수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로 인한 책임을 나중에 져야 된다. 대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당 주장입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여성들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골치 아픈 일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었는지 그 진상 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송지욱 기자입니다. 김정남 암살의 마지막 피고인 베트남 국적 흐엉이 환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흐엉은 김정남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1일 상해 혐의로 공소가 변경돼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형기를 상당 부분 채운 데다 모범수로 감형돼 오늘 석방된 겁니다. In this case, like Indonesian citizen Siti Aisyah. 암살에 가담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도 지난 3월 11일 풀려났습니다. 이들은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 얼굴에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살해 지시를 내린 북한인 4명을 암살자로 규정했지만 이들이 모두 도주한 상황에서 가담자들에게 사형 등의 처벌을 내릴 경우 생길 외교적 부담을 피해갔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여중생 살해 유기 사건의 친엄마가 공범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살해 의도를 알고도 묵인하고 도왔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보고 추가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39살 유모 씨가 숨진 13살 A양을 차에 태웁니다. 유 씨는 이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딸을 불러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붓 아버지 김 씨는 범행 현장에서 아내 유 씨에게 A양을 살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3개월 난 아들이 못 보게 하라는 남편의 말에 유 씨는 아이 눈을 가방으로 가렸습니다. 유 씨는 남편이 시신을 유기하러 간 사이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남편에게 고생했다며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13개월 난 아들을 돌봐야 한다며 남편 단독 범행으로 미리 입을 맞췄습니다. 경찰이 유 씨를 공범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자기들끼리 자수하기 전에 너는 털고 내가 모든 걸 안고 가겠다. 어쨌든 남자가 시키니까 그랬다. 유 씨는 그러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해칠까 봐 무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증거로는 유 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선택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었다.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보여지지 본인이 거기에 가담을 했다. 이거는 아니라고. 경찰은 통신 기록과 CCTV 등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경찰이 가수 박유천 씨를 마약을 7번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황하나 씨와 박 씨는 서로에게 강요당해서 마약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정장을 입은 박유천 씨가 경찰서로 나섭니다. 박 씨는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며 사죄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며 기자회견을 한 지 23일 만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여름쯤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건네받아 호기심에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는 또 지난 3월 황하나 씨와 마약을 추가 투약했다고도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박유천 씨에게 마약 7회 투약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박 씨가 혐의를 인정했지만 투약 횟수는 황하나 씨 주장과 엇갈립니다. 또 두 사람 모두 상대의 강요로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황 씨 모두 협박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 형량을 줄이려는 계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하나 씨랑 진술이 엇갈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은 앞으로 최대 20일 동안 박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박유천 씨와 황하나 씨의 대질 신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국회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입니다. 여야 정당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걸어놓고 있는데 대부분 불법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 앞이 법을 어기는 곳이 된 셈입니다. 서주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회 앞 횡단보도. 최근 대치 정국을 반영하는 여야 정당의 현수막들이 나무와 가로 등에 걸려 있습니다. 관할 구청을 찾아 일반인이 같은 곳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기 국회 앞에 거기 횡단보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지정된 게시대 외에 신고하지 않고 현수막을 걸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기자 신분을 밝힌 뒤 정당 현수막들은 왜 있는 건지 다시 물었습니다. 승부가 차이야. 그냥 담당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과태료 부과는 좀 안 되고 있어요. 네. 수시로 단속을 하지만 그때뿐 새로운 현수막이 걸린다고 하소연합니다. 정말 그럴까? 조금 전까지 현수막들이 걸려있던 국회 앞 횡단보도에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정당들이 내걸었던 현수막들을 구청이 이렇게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철거했던 곳에 국회의원실 행사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업체가 거기다 달아주는 것까지 해요. 그래서 그게 불법이라는 인식이 좀 없었어요. 현재 국회엔 불법 현수막 적발 시 최고 과태료를 지금의 2배,
1,0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어린이날이 다가오니 어린이 용품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캐릭터 연필 같은 수입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 넘게 검출됐습니다. 2달 동안 집중 분석해보니 13만 점이나 적발됐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알록달록 귀여운 어린이 학용품과 장난감들입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안전성을 분석해보니 환경 호르몬이 과다 검출됐습니다. 모두 중국산으로 무려 13만 점이나 됩니다.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양궁 다트에선 기준치보다 220배 넘게 나왔고 다트 총과 캐릭터 연필 세트 등도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만지거나 입에 넣으면 아토피나 간, 신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친근하고 저렴해서 사은품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캐릭터 연필 세트가 적발 물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색이 직접 칠해지는 일반 연필과는 달리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경우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수지 필름이 표면을 감싸고 있습니다. 신장과 생식기관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관세청은 관련 부처와 협조해 이 물품들을 반송하거나 폐기하고 수입 및 유통업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민주노총 간부 등이 경찰서 안에서 TV조선 수습기자를 집단 폭행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들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일 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취재하던 TV조선 수습기자는 민주노총 측 인사들에게 휴대폰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당시 CCTV와 관련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등 간부 3명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기자에게 폭언한 간부와 기자를 밀친 간부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 부위원장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 부위원장이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등 공동폭행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각종 규제로 침체를 이어온 부동산 시장이 이번 주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격 내림세가 멈추고 분양시장도 조금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걸 집값 하락에 바닥을 찍은 것으로 봐야 하는지 지선우 기자가 현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입니다. 전용 42.5제곱미터형이 지난달 14억 9천만 원에 거래돼 한 달 만에 4천만 원 올랐습니다. 강남구는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28주 만에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소폭이나마 오른 것으로 집계된 민간 기관의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공시가격 발표가 끝나자 급매물에 매수세가 몰리며 시세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재산세나 정부세가 엄청 부담스러운데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해서 싹 사버린 거지. 강남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모처럼 훈풍이 감돕니다. 한 재건축 아파트는 평균 경쟁률이 16대 1에 달하며 1순위 마감됐습니다. 10억 원 넘는 고가지만 오를 것이란 예상이 더 큰 겁니다. 이처럼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멈춘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말합니다. 거래량이 일단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떠받쳐서 이제 급매물 해소는 본격적으로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 부분들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대출 규제나 양도세 중과 등 정부 규제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반등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포스트 반도체로도 불리는 2차 전지 핵심 기술을 놓고 국내 대기업 두 곳이 법정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직원과 함께 기술까지 빼간다면서 LG화학이 칼을 먼저 빼들었고 SK 측도 정당한 기업 활동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 경력 직원의 이력서입니다. 이전 근무지인 LG화학에서 담당한 프로젝트와 동료 이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최근 2년간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옮긴 직원은 76명. 전기차용 배터리 등에 쓰이는 2차 전지 기술과 관련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이 인력과 영업비밀을 빼간다면서 미국 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수익 금지도 요청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인력을 빼오는 방식으로 채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하려고. LG화학의 소송 제기가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LG 측은 다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익이라며 맞섰고 SK 측도 질세라 기술 차이가 커 LG화학의 영업비밀은 필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능한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선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국내 대기업의 맞소송 사태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 제기된 미국 법원의 재판 결과는 내년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제1대 비스트롯 신은 바로 송가인 씨입니다. 송가인 씨가 비스트롯 진. 동동 부르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한 획을 긋는 그런 트로트 가수가 되겠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좀 특별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저희 TV조선에서 방송한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어제 그 대장정에 막을 내렸죠.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부터 단연 돋보인 노래 실력을 보인 참가자가 있었는데 어제 방송된 결승 무대에서 1등을 차지한 분입니다. 송가인 씨를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예, 저도 어제 무대를 텔레비전 통해서 봤는데 좀 네. 떠시는 것 같더군요. 좀 떨리던가요? 좀이 아니라 많이 떨렸죠. 예, 네. 지금 뉴스에 나오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TV로만 보다가 예. 이렇게 직접 와보니까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예.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데 너무 떨립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송가인 씨를 오늘 초대하는 거는 그야말로 뉴스의 인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즉 네. 다시 말해서 공인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갑자기 관심을 많이 받으시니까 좀 불편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냥 주위에 신경 안 쓰고 다녔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 다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자리가 돼서 예. 아무래도 더 신경이 쓰이는 것 책임감이 좀 같아요. 느껴지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인터뷰에서 부모님 돈을 너무 많이 가져다 써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참 그동안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 대학교까지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농사 지으셔서 어머니가 예. 구슬을 하러 가셔서 돈을 벌어서 예.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으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서 예. 아무래도 또 예술을 하다 보니까 예.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제가 마음에 걸려서 내가 언젠간 성공을 해서 예. 부모님께 이렇게 갚아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죠. 이번에 상금 받으신 거 좀 부모님 위해서 쓰셔야겠어요? 그럼요. 엄마 통장에 바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머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어머니는 국가무형문화재 72호죠. 진도 네. 식김굿 전수 조교라고 하고요. 또 네. 오빠도 이제 아쟁하는 국악 집안인데 본인도 네. 국악 전공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 한 소리를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전공으로 한 15년 넘게 전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고 결심? 제가 서울에 있는데 예. 어머니께서 진도에 전국 노래자랑이 온다고 예.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와서 참가하라고. 나가라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게 됐죠. 근데 우연치 않게 또 거기서 1등을 하게 되고 예. 연말 결선에서 또 2등을 하게 되고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작곡가님께서 예. 앨범을 이제 내는 걸 도와줄 테니까 앨범을 한번 내보자. 예. 그러셔가지고 이제 트로트 길로 접어들게 됐죠. 국악을 못하게 된 데 대한 뭐 아쉬움이라든가 이런 건 좀 없습니까? 사실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아쉬움도 있었지만 예. 그래도 또 트로트도 새로운 장르고 하니까 또 비슷하기도 해요. 창법 자체도 그렇고. 예. 그래서 더 신나게 즐겁게 해왔던 것 같아요. 예. 네. 자, 좀 경연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그 노래도 노래입니다만 네. 송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흉내를 잘 못 내겠습니다. 걸쭉한 고향 사투리 참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네. 송가인 이어라 네. 그러시던데 이거는 준비한 겁니까? 원래 본인 성격이 그런 겁니까? 제가 원래 사투리를 많이 써요. 서울 예. 생활을 지금 몇십 년,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해왔지만 예. 이 고향에서 살아왔던 그 전라도 사투리를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사투리를 내 매력으로 어필을 해보자 하고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는 안 써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참가자들이랑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편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본 모습을 또 하게 돼서 그렇게 또 사투리로 인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전라도에서 탑 찍어불고 서울로 탑 찍으러 온 송가인이여라. 자, 이게 뭐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네. 홍자 씨와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됐잖아요. 이걸 굉장히 뭐 저 역시도 흥미진진하게 봤는데 네. 경연을 쭉 하시면서 본인은 누가 제일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예. 많았는데 지원이 언니, 예. 숙행 언니, 예. 저희 나이 또래는 또 이제 홍자 언니도 있고 예. 정미애 언니도 있고 예. 소유라는 친구도 있고 예. 또 같은 또 학교 후배예요. 그래서 예. 11명이 또 많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히 이렇게 한 명을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간에 지금 홍자 씨 노래하는 모습 텔레비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홍자 씨에게 1등 한번 뺏겼잖아요. 네. 그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죠. 네. 예. 트로트도 트로트입니다만 의외로 여러 장르의 노래를 춤도 추시고 네. 많이 소화를 하신 것 같아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또 한편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정통 트로트 가수로서의 인상이 너무 강하게 돼서 네. 어쩌면 앞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는데 네.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가요? 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통 트로트를 조금 꾸준하게 지켜서 제가 정통 판소리를 했던 것처럼 트로트도 트로트를 지켜서 쭉 이제 사람들의 가슴에 심금을 울리는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를 들려드리고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저도 밖에 나가면 송가인 씨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증샷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네네. 잠깐 계시면 제가 네. 그리고 요즘 인증샷 어플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 인증샷 하나 찍어서 좀 네. 사랑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자, 셀카 우리 한 장 찍을게요. 자, 하나, 둘.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저에게도 그렇고 또 송가인 씨에게도 이 사진이 정말 트로트 여왕의 몇십 년 전 사진으로 아주 역사적인 사진으로 남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반정부 시위로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거사 계획이 사전에 새나가면서 야권의 군사봉기 작전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 군사기지. 군인 4,500명이 도열해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함께 등장해 경례를 받습니다. 군부가 마두로 정권의 충성을 유지한 겁니다. No a los traidores, no a los golpistas. Nadie puede tener miedo. Es la hora de defender el derecho a la paz. 과이도 국회의장의 군사봉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거사 계획이 사전에 누설된 데다 국방장관 등 권력 핵심이 전향을 거부해 현 대통령 편에 섰고 미국이 과이도의 군사 대중 동원력을 과신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Contraprestación, que es que cuando has fracasado, una parte del pueblo puede empezar a ver que Guaidó no es la solución. 과이도와 함께 쿠데타를 시도한 군인 25명은 브라질 대사관에서 망명을 추진 중이며 스페인 대사관으로 피신한 야권 유력 정치인에겐 체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틀간 시위로 총격 희생자를 포함해 최소 4명이 숨지고 230명이 다치는 피해를 남기고 이번 사태는 소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영화 어벤져스 광풍이 매섭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 안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영화관 대부분이 어벤져스만 상영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양성을 위한 조치로 봐야 할지 아니면 과도한 규제로 봐야 할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이르면 내일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다 관객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명량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영화계 일각에는 스크린 점유율 80%를 상회하는 몰아주기에 대한 뻔한 결과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호 장관은 스크린 상한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영화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려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스크린 상한제 문제는 굉장히 필요하다. 스크린 상한제의 핵심은 황금 시간대에 특정 영화의 스크린 수를 최대 몇 %로 제한하느냐로 영화계 안팎에선 40에서 60% 사이의 수치가 거론됩니다. 관객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상영관이 많이 없어서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균형 있는 발전,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장이 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영관을 많이 잡았는데 이제 그거를 굳이 규제를 해야 되는지. 관객의 선택권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냐,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냐,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LG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LG는 이런 초반 기세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올해는 예년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신유만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LG의 깜짝 돌풍, 1등 공신은 단연 선발 투수진입니다. 평균 자책점 0.57의 철벽투 윌슨, 지난해 부진을 씻어낸 좌완 차우찬과 3선발 켈리까지 모두 평균 자책점 7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 선수 모두 평균 6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불펜 투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습니다. 올 시즌 혜성처럼 등장한 고졸 신인 정우영은 17경기에서 2점만 내주며 마무리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고우석, 이우찬 등 다양한 얼굴들의 호투도 LG의 상승세 비결입니다. 리그 유일의 2점대 평균 자책점, 탄탄한 마운드를 바탕으로 5회까지 앞선 15경기에서 무려 14승을 수확했습니다. 타선의 짜임새와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2할 6푼 3리의 팀 타율은 지난해에 못 미치지만 6번의 한 점 차 승리 가운데 모두 경기 후반 결승점을 뽑는 높은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9위였던 역전승도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8연승 후 8연패로 롤러코스터를 탔던 LG.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기반 잘 쌓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은 지난해 같은 악몽은 없다고 똘똘 뭉쳤습니다. 달라진 LG. 주말 두산전이 지난해와 올해를 가를 시험대가 됐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소울의 여왕 어리사 프랭클린이 오페라곡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부릅니다. 1998년 그래미상 시상식에서는 당초 테너 파바로티가 이 노래를 부르기로 했는데 어쩐 일인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프랭클린이 무대 뒤에서 단 몇 분 연습한 뒤에 대신 이 노래를 불러 관객들의 넋을 빼놓았습니다. 프랭클린은 대중음악 사상 최고의 여가수로 꼽히곤 합니다. 14살에 데뷔해서 지난해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공연 일정을 잡았을 만큼 평생 무대를 지켰습니다. 그의 노래 리스펙트는 1960년대 거리로 나선 흑인 인권 시위대의 애창곡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는 미소라 히바리가 있습니다. 엔카의 여왕으로 불린 그는 1,400곡을 남겼는데 대표작 서글픈 술잔은 전후 일본인들의 피폐한 마음을 어루만진 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리고 시린 우리네 삶을 대신 울어 노래해주는 가수는 단연코 이미자입니다. 19살에 19 순정으로 데뷔한 지 60년. 그의 노래 2,500곡 중에 한두 곡만 읊조려도 가슴속 몽울이 씻겨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늘 코러스 없이 바이올린 독주처럼 청아한 소리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는 관객 앞에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결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노래처럼 관객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한치 흐트러짐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다음 주 데뷔 60년 기념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라이브로 그렇게 몇십 곡을 한 무대에서 한다는 거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는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이 절세 가인이 만인에게 건네는 위안과 행복을 객석에서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에 찬바람이 지나갑니다. 물론 노래는 남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뒤에 이런 미스트롯들이 있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차고 넘치는 세상에서 혹시 낡고 촌스럽지 않을까 싶었던 트로트 경연에 요례 없이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미스트롯들의 굴곡진 삶, 구성진 노래를 따라가며 울고 웃었습니다. 이미자가 트로트의 영광이라면 미스트롯은 트로트의 재발견입니다. 5월 3일 앵커의 시선은 이미자와 미스트롯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날씨가 참 좋았죠. 주말에도 맑고 낮에는 꽤 더운 날씨 이어집니다. 모레 어린이날이라 나들이 계획 많이들 세우실 텐데요. 미세먼지 예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사 때문에 농도가 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수도권, 충청, 영남 지역으로 나쁨 단계 보이겠는데요. 모레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실시간 미세먼지 예보 참고해 주시고요. 하늘 자체는 맑겠고 날이 매우 건조합니다. 서울, 제주, 경북, 강원 일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으니까요. 특히 화재 주의해 주시고요. 내일 햇살 자체는 뜨겁게 내리쬐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2도, 울산 11도, 제주 15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여기서 크게 올라 서울이 27도, 춘천, 청주, 대구 29도까지 오르면서 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낮 기온이 조금은 더 내려가겠고요. 다음 주에는 완연한 봄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 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